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0쪽 오른쪽 위에 보면 180쪽 오른쪽 위에 보면 다문화사회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좀 내용이 좀 헷갈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보는데요. 저번 시간에 쌤이 좀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172쪽 N쪽 위에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요 두 가지를 갖다가 했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172쪽 N쪽 거기 보면 그냥 펴보세요. 자, 그 문화 상대주의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때요? 시대와 장소가 바뀌면 바로 윤리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즉 보편적인 도덕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상대적 윤리설 또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인데 근데 이 상대적 윤리설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 그 세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에서나 지켜야 될 보편 윤리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 예를 들면 명예살인이나 노예제도 인정 이런 것들은 보편 윤리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도덕적인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래서 어때요? 문화의 비판적인 윤리적 성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 윤리적 성찰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 상대주의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가 바람직한 것처럼 윤리적 상대주의도 어때요?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내용이에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헷갈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모든 다양한 문화 속에는 어때요? 어떤 공통적인 정신이나 가치, 절대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윤리라는 거 하는 것도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윤리 상대주의자들은 윤리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바로 주장을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아까 위에 나온 대로 명예살인이나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나 윤리나 모두 상대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윤리의 상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보편적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갖다 따져야 되는데 윤리 상대주의가 어때요?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바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윤리적 성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리대로 넘어가 봅니다. 180쪽으로 가봅니다. 다문화 사회 윤리. 자, 거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보냐면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180쪽 오른쪽 중간에 보면 문화적 요소 간의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관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관용의 의미가 그게 보면 나와요. 관용은 본래 특정한 종교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믿음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원래 의미예요. 관용의 의미는 종교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때요? 나하고 다른 견해나 사상, 행동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그래서 강제하지 않는 이것을 관용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 의견을 갖다 동등한 입장에서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관용을 베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구성원의 인권과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침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관용에는 소극적 관용과 적극적 관용이 있다고 나오고 있죠. 소극적 관용은 자기가 반대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타인이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이게 소극적 관용이에요. 적극적 관용은 상대방의 주장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타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 관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해가지고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또 문화 절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자, 문화 절대주의는 그 자문화 중심주의를 보면 자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고유 문화를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우습게 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의 문화만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알고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때요? 지배하고 종속하려고 드는 이런 문화 제국주의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외국인 혐오증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예라고 나오고 있어요.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네 나라의 문화는 우습게 알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동경하고 숭배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죠.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제가 좋다, 일제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한국의 것은 우습게 알고 외국의 문화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것이 바로 문화 사대주의예요. 문화 상대주의는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각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다양성,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가옥을, 아프리카의 주택을 아프리카인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한국인의 어떤 시각에서 아프리카의 주택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거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세력권을 공격하는 태도, 이게 문화 제국주의라고 했죠. 또 국내 식민주의는 뭐냐면 국내 다른 집단을 열등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말해요. 요즘 말하면 그 전에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극심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호남을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국내 식민주의에 들어가죠. 또 서울에 어때요?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강북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 어때요? 좀 약간 멸시하는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국내 식민주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요. 왼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의 정책과 바람직한 시민의식, 그래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또 다문화주의는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대접 이론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동화주의,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근데 이 다문화주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샐러드볼 이론. 이걸 샐러드 그릇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샐러드볼 또는 샐러드 그릇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문화주의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로 다문화주의 이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국수 대접 이론.
국수 대접 이론. 국수 이론이 아닙니다. 국수 대접 이론이에요. 이걸 같은 말로 문화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화 다원주의 이론. 이것들은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 동아주의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보죠. 동아주의 이론을 갖다가 용광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로. 자, 그 부분에 동아주의라고 하는 뭐냐면 이주민 문화와 같은 그 소수 문화를, 그죠? 이주해 온 사람들은 소수 문화가 되겠죠. 다수가 아니죠.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이주하면, 이민 가면 우리는 어때요? 소수 문화예요. 우리는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소수 문화를 갖다가 이민해 온 사람들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어때요? 용광로 속에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어떤 그 녹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론이 바로 동아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쉽게 말하면 미국을 연상하면 되는데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독특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이 소수 문화가 바로 비주류 문화들이에요. 비주류 문화죠. 자, 그래서 이 소수 문화는 어때요? 주류 문화에 통합 적응해야 된다. 통합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보면 그래서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한번 봅니다. 자, 장점과 거기에 한계를 갖다가 보면요. 장점은 문화 충돌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결속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통합되어 버리면 갈등이 없어지겠죠. 통합이 돼버리면 이제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갈등이 방지가 되고 결속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문제점은 뭐냐면 주류 문화에 이게 녹아들어 버리면 소수 문화는 없어져 버린 거죠. 미국에 가서 계속 나는 김치를 먹겠다, 비빔밥을 먹겠다, 이런 거 못하게 되죠. 이런 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버터나 미국의 어떤 샐러드나 빵에 이제 정이 되면 자기네 문화는 소수 문화는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역동성이 파괴되고 이주민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상실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샐러드 그릇 이론. 그 샐러드 그릇 이론은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가문화주의 이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부분에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마치 예를 들어 샐러드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이 서로 어떤 색깔과 맛과 이 어떤 향기를 갖다 잃지 않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독특하게 자기 어떤 개성을 갖다가 지키고 있죠. 샐러드의 재료들을 보면. 그래서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 가지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이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동화가 아닌 공존을 지향한다. 이것은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공존.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응, 통합돼야 된다.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적응, 통합돼 버려야 돼요. 적응, 통합되면 갈등이 사라지죠. 결속력은 강화되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문화적인 다양성과 그 다음에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사라진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에 보면 샐러드 볼 이론은 또는 샐러드 그릇 이론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는 주류, 비주류 문화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 하는데 이거는 주류, 비주류 문화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아요. 소수 문화까지도 하나하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평등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 간의 문화 차이를 없애야 되며 소수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각국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대등한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 간의 공존과 조화를 정하며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소수 문화 구성원들에게 문화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주민이 문화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서 문화 다양성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소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결속을 시켜야지 어느 한쪽이 포기하고 이 주류에 편입돼가지고 어떤 갈등을 없애서는 안 되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문화적인 연대를 통해서 갈등을 갖다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면 다문화주의 한계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부족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데 있죠. 너무나 문화가 다양하다 보면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화될 수가 있죠. 이것은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화된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연대감, 결속력, 문화적인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다. 이건 적응 통합돼 보니까 단결, 결속력은 강화되죠. 결속력은 강화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속력 강화되는 반면에 문제는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건 문화의 다양성은 있지만 이것은 어때요? 그만 말한 대로 연대감 결속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국수대적 이론. 이건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국수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국수에 보면 면발과 그다음에 국물로 되어 있죠. 국물. 그다음에 고명으로 되어 있죠. 고명. 이게 계란 갖고 이렇게 프라이하고 얇게 썰어서 국수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고기를 얹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근데 이 면발이 줄입니까? 국물 고명이 줄입니까? 이게 바로 줄이죠. 이건 비줄이죠. 이건 없어도 먹어요. 비줄이면 이 면발만 있어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국물만 있고 면발이 없다면 그건 국수가 아니죠. 자, 근데 이 면발만 가지고는 또 맛이 없어요. 국물과 적절하게, 그렇죠? 또는 뭐 고기나 고추장 소스나 이런 비주류하고 서로 잘 이게 버무려 있을 때 국수가 맛있는 것처럼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에 거기 나오죠. 바로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 이걸 인정하면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갖다 구별하긴 하죠. 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별하는 것은 뭐가 있죠? 이거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이거 구별하죠. 주류와 비주류를 갖다 구별한다는 점에서는 동아주의하고 국수대적 이론은 똑같죠. 공통점이 있어요. 주류와 비주류를 갖다 구별한다는 거. 이 점은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위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 즉, 주류가 더 소중하다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베트남 세대기 와서 결혼해가지고 와서 살고 있으면 베트남의 세대가 어때요? 비주류 문화가 되겠죠. 베트남 문화를 간직한 우리 한국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별을 해요. 근다고서 뭐 베트남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에 너희들은 뭐 통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이거는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를 인정하면서 주류 문화의 위계를 주류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때요? 그게 나온 대로 소수민족의 어때요? 문화적인 정체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절때가 되면 너네들은 베트남 음식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너네들이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한국의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말고 한국 음식을 우리가 가르쳐주면서도 너네들 베트남 문화도 한번 만들어보라. 이렇게 기회를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네들이 베트남 문화를 갖다가 잊지 않도록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갖다가 음식 문화를 갖다가 또 퓨전 음식처럼 이렇게 어떻게 결합해보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네들은 한국에 살러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갖다가 우선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뭐 베트남 문화를 버리면서 한국 문화를 갖다가 배워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존중하지만 183쪽 왼쪽 위에입니다. 주류 문화도 주체로서 존속해야 된다. 주류 문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와 공존을 유지해야 됩니다. 조화와 공존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공통점이죠. 조화와 공존을 주장한다. 아까 샐러드 이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각각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평등하지는 않아요. 이건 평등하지는 않아요. 주류, 비주류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주류 문화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와의 공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조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통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점을 보면요. 이 국수대접 이론의 장점을 보면 이주민들이 즉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인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가 있다. 주류 문화와 공존할 수가 있다. 공존. 한계는 뭐냐면 주류 문화의 우위를 인정해서 다른 문화를 평등하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주류 문화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베트남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지만 이 주류 비주류를 나눈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내용에 이제 보면 그 비슷한 점과 이제 차이점들이 나오는데 여기를 잘 봐둬야 돼요. 동아주의하고 아까 국수대적 이론의 공통점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의 공통점은 다양한 이주민 문화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라고 그랬죠. 다양한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주민 문화의 특성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주민 문화, 즉 소수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샐러드 볼 이론과 샐러드 그런 이론과 국수대접 이론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차이점은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183쪽에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시민의식 해가지고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이건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문화의 다양성과 어떤 독자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이건 좀 버릴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이건 바로 명예살인이나 조혼제도, 노예제도, 인종차별 이런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이런 문화는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회주의, 문화제국주의 이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문화적 편견의 사례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앞에서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184쪽으로 오면 윤리적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윤리적 상대주의. 아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아까 그게 몇 쪽이었습니까? 그거 앞에서 그 172쪽에서 했었죠. 윤리 상대주의는 보편 윤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래서 도덕적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비판적 윤리적 성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봐두고요. 그 다음에 185쪽으로 가보면 이번에 관용을 실천해야 된다. 관용에는 소극적 관용과 적극적 관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소극적 관용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 관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타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관용은 필요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185쪽에 4번 오른쪽 중간에 보면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다른 문화와 조화를 이뤄야 해요. 자기 문화를 일단 잃지 않아야 돼요. 미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갖다가 잃으면서까지 미국 문화에
정하고 통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다른 색깔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자기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군자의 화해 부동 거기 한번 보죠. 거기 밑에 보면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을 위한 조화의 자세 해가지고 이번에 총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화해 부동 남들과 같은 조화, 하모니를 이루되 조화를 이루되 부동 같지 않다는 얘기죠. 군자의 특성은 조화를 이루지만 같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구동존이 같음을 구하되 어때요? 다른 것을 존중한다. 군자는 해불양수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거대한 태양을 이룬다. 특히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일심화정선언, 일심화정선언. 이건 이제 원효의 상인데요. 이것은 일심사상은 모든 존재 종파 이론의 근원이자 바로 부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조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 자, 이 일심사상은 그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 갈 때 자기 친구 의상대사와 같이 유학을 갔는데 비바람이 쳐가지고 동굴 속에 얘네들 피했다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마셨다는 거 해골 속에 그 물 마시는 이야기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원효는 깨닫고 유학을 안 가고 돌아왔죠. 당나라로 유학을 안 가고 뭘 깨달았어요? 우주와 인생의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웃을 어때요? 친구로도 원수로도 만들 수가 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하나에 달려있다. 이걸 일심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다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밑에 화쟁사상이에요. 일심사상은 화쟁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말다툼과 논쟁을 조화시킨다라는 말이 화쟁의 원래 의미인데 화쟁은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이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화쟁사상이에요. 서로 다른 이론의 조화. 자, 그래서 모든 사상, 이론의 특성과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전체로서 조화를 꾀해야 된다. 자, 원흉의 통상은 서로 융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원흉의 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립 갈등 관계 있는 사상과 논리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롭게 수용하고 무리 없이 통합하면 서로 다른 사상과 논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원흉의 통상이죠. 원만하게 융합하면 즉 대립 갈등 관계 있는 사상과 논리를 할지라도 원만하게 융합하면 어떤 차원에서 부처의 마음의 차원에서 조화롭게 수용하고 무리 없이 통합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이제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공존과 관용, 종교의 공존과 관용. 자, 이것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일단은 보고 읽으면서 넘어가 볼까요? 186쪽의 오른쪽 중간에 보면 종교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릴리전인데 바로 다시 묻다, 재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어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신과 멀어진 인간들이 다시 연결된다는 것으로 신을 다시 만난 인간의 내적 상태, 이걸 종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 이것도 종교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인간들이 어떻게 소원하는 것을 대상에 투사한 것이 또 신이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고, 일상 가운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현상, 이게 뭐 종교라고 엘리아데라고 하는 그 학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아데를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때요? 자연과 우주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신의 창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종교의 본질은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눴죠. 내용적 측면에서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종교의 내용이고, 형식은 경전과 교리, 의식, 그 다음에 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요? 종교의 형식적 측면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죠. 종교는 경전과 교리 가지고 있죠. 의식을 가지고 있죠. 또 종교들마다 다 교단이 있어요, 교단. 자, 그 다음에
종교의 그 본질이 총 세 가지로 전개가 되어 있죠. 초월성, 성스러움, 궁극성. 초월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성스럽다는 얘기는 종교는 세속적이지 않아요. 속되지 않아요. 성스러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 관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자, 그 다음에 종교가 왜 발생했느냐. 맨 끝에 보면 오른쪽 인간의 유한성.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어때요? 무한한 신을 갖다가 동경하게 되었죠. 그리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한계 상황이 직면한다. 한계 상황은 야스퍼스가 쓴 용어였었죠. 다 설명했었어요. 읽어보고. 인간의 종교적 지향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또는 현실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갖다가 초월적 존재를 찾게 되죠. 믿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드의 성과 속.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종교와 윤리에서는. 이 사람의 세상을 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죠. 종교는 속된 것과 대조되는 성스러운 것으로 구분되는데 성과 속은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우리 일상적인 삶 자체는 언제든지 어때요? 성스러움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걸 성현선상이라고 써요. 빨간 표로 성현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성당에 가면 성스러움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어때요? 나야가라 폭포 같은데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어때요? 성스러움을 갖다 이게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신의 섭리를 발견하죠.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 속에서 어떤 건축물에서 성당과 같은 건축물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이나 뭐 불교의 절이나 또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좀 다른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속세에서도 어때요?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런 상을 성현, 성스러움이 현, 나타날 현자예요. 성스러움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요.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종교적 인간들은 어때요?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자연물에 깃들어있던 신성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자, 오른쪽에도 자료 1, 2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놨는데요. 오른쪽에 자료 2번을 보면 선생님이 글상자 속에 또 정리를 해놨죠. 성과 속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을 해놨어요.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 종교의 가르침, 어떤 초월적인 세계. 근데 속은 어때요? 피조물이라고 했죠. 성교물, 자연적인 것, 세속적인 삶, 현실의 삶, 세속적 휴머니즘. 근데 엘리야드는 어때요? 이 두 가지는 오른쪽에 나온 대로 서로 조화, 공존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죠. 세속 속에서 어때요? 성스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8쪽으로 가봅니다. 자, 종교의 본질과 아까 구성 요소는 아까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맨 밑에도 보면 종교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관한 체험과 믿음을 내용으로 하고 형식적 측면은 어때요? 종교는 한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경전과 교리가 있다라고 그러죠. 의례와 형식, 교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종교와 윤리의 관계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종교와 윤리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도덕성을 중시한다. 빨간 버튼을 줄여 보세요. 도덕성을 중시한다. 차이점은 종교는 초월적 세계, 궁극적 존재인 신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제시하지만 윤리는 인간의 이성, 상식, 양심에 근거한 도덕 규범을 제시한다. 종교는 초월적 세계, 궁극적 존재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과 교리를 제시한다면 윤리는 인간의 이성, 상식, 양심에 근거한 도덕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요. 종교와 윤리의 공통점은 아까 방금 했죠. 모두 도덕성을 중시한다. 관계는 종교는 윤리적 삶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며 윤리는 종교가 어때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꼭 알아둬야 될 말은
종교들은 다 달라도 이슬람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종교는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 도덕규범이 있어요. 뭐 사랑하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지 사랑하지 말라거나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달라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편적 도덕규범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보편 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적극적인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자가 말씀하신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것들은 소극적 황금률이라고 얘기한다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나오는데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슐라이어마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자에 대한, 즉 신에 대한 경건한 직관이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 실제와의 신과의 만남의 경험이 종교이다. 만남의 경험. 그 다음에 매혹적인 신비의 감정이다. 만남의 경험이고 매혹적인 신비의 감정. 그 다음에 엘리아드는 어때요? 자연은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자연 속에서 어때요? 어떤 신성함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는. 자, 그 다음에 디르케문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신과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죠. 사회적 필요.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악행이라고 했고, 또 심리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죠.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종교는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종교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종교를 버려야 된다고 했죠. 프로이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도킨스는 어때요?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환상의 사물이다. 생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고요. 또 그 사람은 자연과 물리적 세계 너머의 초월적 존재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윤리적 행위는 자연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해답을 준다라고 했죠.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이다.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게 종교이다. 모든 존재 근원으로서의 존재와의 만남이다. 궁극성에 대한 관심이다. 종교적 관심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볼테르가 얘기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오른쪽에 보면 종교 간에 그러면 갈등이 왜 생기느냐?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죠? 그 이슬람교나 뭐 이런 교는 돼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게 호의적이지가 않죠.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이것이 바로 종교 간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종교 간의 갈등의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총 5가지가 있죠. 교리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때요? 계급, 계층, 정치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이것이 이어지기도 하죠. 종교 간의 갈등이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카슈미르 분쟁이 바로 그겁니다. 영토를 갖다 놓고 경제 문제, 또 윤리 문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역사 문제, 거듭된 반목과 대립으로 상대 종교에 대한 배타성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90쪽에 가봅니다. 190쪽에 왼쪽에 보면 종교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화와 협력. 서로 배타적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종교와 과학 간에 또 갈등이 나옵니다. 아까는 종교와 윤리였는데 여기는 종교와 과학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 잘 봐줘야 됩니다. 과학과 종교의 차이점을 보면 과학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의 근거에서 삶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했죠. 종교는 어때요? 믿음과 신앙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믿음과 신앙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초월적인 힘과 어떤 세상적이지 않은 성스러운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을 갖다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과학과 종교는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나? 과학자들은요,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세계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종교는요, 종교인들은 과학적 진리를 겸하게 수용을 해야 돼요. 지동설 같은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종교인들이 천동설만 주장하게 되면 종교인들의 말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 과학적 진리를 겸손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즉 초자연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진도론자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191쪽에 마지막 노마 숫자 6번째 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